이건 비극이 아니라 전쟁 범죄였습니다. 오폭도 착오도 불운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명령 아래 실행됐고 보고서로 정리됐으며 승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죠. 총을 들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이 쓰러졌고 그 위에 찍힌 도장은 단 하나, 정당한 군사작전. 역사는 이 범죄들을 외면했고 가해자 대부분은 훈장을 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게, 너무 조금만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미군이 저지른 명백한 전쟁 범죄,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민간인 학살 사례들을 통해 전쟁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를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1968년 3월 16일 베트남의 미라이 마을에서 20세기 미군이 저지른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마을 사람 347명에서 504명 사이가 죽었는데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이었죠.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들까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고 시신은 훼손됐으며 집은 불탔고 가축까지 도살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여성들이 자기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는데도 군인들이 그 위로 총을 쏜다고 증언했거든요. 단 하나의 도랑에만 79가 넘는 시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대원들은 오두막을 하나씩 돌면서 가족 전체를 죽였고 부상자들은 총검으로 찔렀으며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군인들이 증언하길 그들이 받은 명령은 모든 걸 파괴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하라는 거였죠. 한 군인은 이 학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기 발을 쏴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마이클 버너나트 같은 몇몇은 살인을 거부했고 나중에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학살이 더 커지지 않은 건 주니 휴 톰슨 주니어와 그의 헬리콥터 승무원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위를 낮게 비행하던 그들은 여성과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걸 목격했죠. 톰슨은 미군 병사들과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 사이에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자기 사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계속 민간인들을 죽인다면 미군을 향해 쏘라고 말이죠. 그는 직접 헬리콥터로 생존자들을 대피시켜서 수십 명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이 학살은 대승리로 보고됐는데 베트콩 128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대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지휘 계통 위쪽의 장교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로널드 리든하워 같은 참전 용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저널리스트 시모어 허쉬가 조사하면서 세상은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됐죠. 도랑에 쌓인 여성과 아이들, 아기들의 사진이 공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6명의 군인이 기소됐지만 단 한 명, 칼리 중위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 22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닉슨 대통령이 개입한 뒤 가택연금 상태로 3년 반만 복역했죠.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은 메디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부분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생존자들은 수십 년 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거든요. 한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죽었어요. 그들이 날 시신으로 가득 찬 도랑에 던졌는데 난 피와 뇌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19일 아침 이라크 하디사 마을에서 미 해병대 호송대가 도로변 폭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폭발로 해병 1명이 즉사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죠.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이게 이라크 전쟁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해병대는 택시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은 비무장 남성 5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거든요. 그런 다음 근처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까지 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비무장 민간인 25명이 죽었고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19명의 민간인이 자기 집에서 죽었는데 대부분 가슴이나 머리에 근거리 총상을 입었죠.
해병대의 첫 공식 발표는 거짓이었거든요. 그들은 도로변 폭탄으로 민간인 15명이 죽었고 이후 교전에서 반군 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인권활동가가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벽에 총알 구멍, 바닥에 핏자국, 그리고 총상을 입은 여성과 아이들의 시신이 나왔죠. 타임지 기자가 조사를 시작했고 지역 병원 의사들이 시신 중 어느 곳도 폭탄 부상을 보이지 않고 근거리 총상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살아남은 9살 소녀는 할아버지가 먼저 가슴에 총을 맞고 그 다음 머리에 맞는 걸 봤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증언했거든요. 수사는 수년간 질질 끌렸고 처음에는 해병 8명이 기소됐지만 사건마다 하나씩 무산됐습니다. 일부 해병대원은 증언 대가로 면책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혐의가 취하됐죠. 2008년까지 거의 모든 혐의가 사라졌고 처벌받은 해병은 우투릭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과실직무 유기를 인정하고 계급과 급여를 박탈당했지만 감옥은 피했거든요. 많은 이라크인들에게 이 결과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쯤에 여러 친척을 잃은 가족들이 6년간의 미군 기소가 단 한 명의 해병대원도 감옥에 보내지 못한 채 끝나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생존자들은 이를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국제법정에 사건을 상정하라고 촉구했죠. 한편 미군은 일부 가족들에게 38,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필리핀 미국 전쟁 중 제이콥 H. 스미스 장군이 내린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10살 이상은 모두 죽여라. 이게 사마르 평정 작전으로 알려진 작전의 핵심이었죠. 그의 명령은 무장한 적 전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는데 그는 섬을 자신의 말로 울부짖는 황무지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상황은 이미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필리핀 전사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발랭기가 학살을 저질러서 기습 공격으로 미군 54명을 죽이고 18명을 부상시켰죠. 그때 미국 정부가 스미스 장군을 사마르에 보냈는데 그는 포로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고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무기를 들 수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스미스는 10살짜리 소년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거든요. 이 해병대를 이끈 원로 소령 자신도 이 지시에 부분적으로 저항해서 일부 장교들에게 여성과 아이들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단 11일 동안 그의 부하들이 255채의 집을 불태우고 39명을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마을과 식량이 제로 변하는 걸 봤죠. 정확한 사망자 수는 절대 알 수 없지만 더 넓은 추정치는 약 2,000명에서 2,500명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봅니다. 이 작전은 보도가 본국에 도달하자 미국에서 악명 높아졌고 스미스는 1902년 5월에 재판을 받았지만 살인이나 전쟁 범죄로는 아니었거든요. 배신은 좋은 질서와 군 규율에 해를 끼친 행위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건 경미한 혐의였습니다. 처벌은 단지 공식적인 견책에 불과했죠.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조용히 퇴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원로 자신도 필리핀 짐꾼들의 처형을 명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의 평범한 아침, 블랙워터 호송대가 바그다드의 니수르 광장으로 진입해서 미국 관리들을 위한 경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했죠. 17명이 죽고 2조 명이 다쳤는데 일부는 차 안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작은 기아차 안에 어머니와 성인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설명했거든요. 아들은 머리에 총을 맞았고 차는 개 앞으로 움직이다가 더 많은 총알을 맞았으며 수류탄이 차에 불을 붙였습니다. 블랙워터는 호송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고 경비원들이 정당방위로 발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이를 도발되지 않은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무부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인정했고 이라크는 블랙워터의 활동 허가를 정지시키고 책임을 요구했죠. 여러 조사가 시작됐고 미군 보고서는 블랙워터에 잘못이 있다는 이라크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FBI는 17명 중 최소 14명이 정당화 없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일부 블랙워터 경비원들 스스로도 수사관들에게 총격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경비원은 다른 사람들이 멈추라고 소리쳤는데도 계속 발포했고 다른 계약자가 그를 멈추게 하려고 무기를 그에게 겨눠야 했죠. 이 학살은 민간 군사 계약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고 이라크는 블랙워터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이 전쟁 지역에서 계약자들을 미국 형법 아래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투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국무부가 블랙워터에게 보안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수년 후 사건은 미국 법정에 도달했습니다. 2014년 블랙워터 경비원 4명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한 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총기법 위반으로 각각 30년씩 받았습니다. 항소가 있었지만 결국 처음에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종신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형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명 모두를 사면했죠. 이 결정은 이라크에서 분노를 촉발했고 유엔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사면이 국제법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부 그라이브의 사진들은 얼마나 충격적으로 보이는지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더 어둡죠. 대중에게 아부 그라이브는 평범한 구금 및 신문시설이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성적 굴욕이 명백한 이유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수준까지 일어났거든요. 고문과 신체적 학대 그리고 강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만지어 마나델 알자마디의 살해 사건도 있었는데 그의 시신은 얼음에 쌓여 나중에 군인들이 옆에서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이 찍혔죠. 충격은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는 빠르게 대답했는데 이것들이 소수의 불량 군인들에 의한 고립된 행위라고 말했죠. 하지만 적십자,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은 정반대로 말하면서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의 미군 교도소 전반에 걸친 더 큰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십자는 또한 대부분의 아부 그라이브 수감자들이 무장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었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 다음 내부 문서들이 이른바 강화된 신문 기술에 대한 승인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여줬습니다. 이 문서들은 나중에 상상할 수 있는 이유로 고문 메모로 알려지게 됐죠. 그들은 제네바 협약이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감자들을 전쟁 포로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기소 없이 사람들을 더 오래 구금하고 전쟁 포로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명령들은 리카르도 산체스 중장이 극심한 더위와 추위, 역전된 수면 주기, 감각 박탈 사용을 승인한 걸 보여줬거든요. 감방 안에서 수감자들은 발가벗겨지고 굴욕적인 자세를 강요당했으면 개로 위협받고 구타당하고 고통스러운 자세로 수갑이 채워졌고 수면과 온기를 박탈당했으며 성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타고바는 한 수감자가 화학 조명 등으로 성폭행 당한 걸 기록했죠. 수감자들은 피부에 산을 부은 것, 성기에 묶인 밧줄로 끌려다닌 것, 조롱당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살인으로 판정된 마나델 알자마디의 죽음은 어떤 형사 고발로도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36명의 수감자가 교도소에 대한 반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사망했는데 비평가들은 이게 포로들을 활발한 전투 지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은 제네바 협약이 적용된다고 판결했고 17명의 군인과 장교가 제거됐으며 11명이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벌은 다양했죠. 한 사람은 10년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3년, 다른 이들은 더 짧은 형이나 심지어 견책이나 강등만 받았습니다. CACI, 프리미어 테크놀로지 같은 외부 계약자들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아주 최근인 2024년에 배심원단은 그들이 군 경찰과 공모해서 학대를 통해 수감자들을 유순하게 만들었다고 판결하면서 전 수감자 3명에게 4,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배심원들은 CACI 신문관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학대를 조장했다고 결론 내렸죠. 베트남 전쟁의 가장 잔인하고 논란이 많은 미군 작전 중 하나가 스피디 익스프레스 작전이었습니다. 육군이 약 11,000명의 적을 죽였다고 보고했지만 시신에서 회수한 무기는 750정뿐이었다는 걸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1968년 12월부터 1969년 5월까지 수행되고 줄리언 율 요장 휘하에서 진행된 스피디 익스프레스 작전은 베트콩 기지 파괴, 보급선 차단, 베트콩의 걱점으로 여겨지던 메콩 델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 재확립을 공식 목표로 삼았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작전이 압도적인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미군 병사 242명만 죽은 반면 적군은 11,000명을 잃었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죠. 45대 1의 비율로 결정적인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더 어두운 뭔가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회수된 무기가 약 750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죽은 사람들 중 수천 명이 아마도 비무장 민간인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육군 자체의 감찰관은 나중에 작전 중 5,000명에서 7,000명 사이의 민간인이 죽었을 거라고 추정했죠. 작전은 헬리콥터, 건시, 포병, 바지선, 전투기, 폭격기 같은 압도적인 화력에 의존했는데 민간인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 지역을 자유사격 구역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훈장을 많이 받은 대대장 데이비드 해크워스는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많은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는데 최고 살상 숫자를 기록하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은 마을 전체가 쓸려나갔고 민간인들이 도망치려 할 때 공중에서 총에 맞았다고 설명했죠. 베트콩 사령관이 나중에 설명하길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는데 민간인들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잔악 행위 보고는 1969년에 표면화하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미라이 학살에 가려졌거든요. 1972년 뉴스위크는 케빈 버클리와 알렉산더 시민의 조사를 평정화의 치명적인 대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병원 기록을 연구했는데 한 지방병원에서 치료받은 민간인 부상의 4분의 3이 베트콩 공격이 아니라 미군 화력에서 왔다는 걸 발견했죠. 그들의 결론은 스피디 익스프레스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여름 한국 전쟁 중에 노글리 마을 근처 철도 다리에서 가장 어두운 비극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북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피난민 이동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일부 명령이 실제로 더 나아가서 접근하는 민간인 집단에게 발포하도록 승인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런 다음 재앙이 닥쳤습니다. 진격하는 북한군으로부터 남쪽으로 도망치던 피난민들의 물결이 미군 진지에 도달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멈춰서서 수색을 받았고 노글리 근처로 모였습니다. 그때 미군 비행기가 그들을 향해 발포했거든요. 생존자들은 지상부대도 곧 사격을 시작해서 그들을 배수로로 몰아넣고 다리 밑 통로에 가뒀다고 말합니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수백 명의 남한 피난민이 포화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족들은 어모를 위해 시신을 서로 위에 쌓으면서 비명을 질렀고 피로 붉게 변한 개울물을 마셨으며 옆에서 아이들이 죽는 걸 지켜봤죠. 사망자 수는 오랫동안 논쟁이 됐는데 생존자들은 약 4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미국 참전 용사들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다양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사는 이름으로 163명의 사망 또는 실종을 확인했고 55명의 부상자를 확인했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높아서 250명에서 300명 정도였을 거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확인된 희생자의 거의 절반이 어린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야기는 묻혔는데 생존자들이 남한의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이죠. 1999년이 되어서야 AP통신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폭로하면서 생존자들과 미국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보도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조사하도록 강요했거든요. 미 육군의 2001년 보고서는 민간인들이 미군의 공중 및 지상 사격으로 죽었다는 걸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학살하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상을 전쟁의 비극적 사고로 묘사했죠.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상 대신 미국은 기념관과 장학금에 자금을 댔는데 생존자들은 이를 거부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조사관들은 발포 명령이 거의 확실히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누락된 기록과 일관된 증언, 그 당시 피난민을 적 요원으로 취급하라는 명령을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기밀 해제 문서가 주장을 강화했죠. 하나는 1950년 7월 26일자 서울 주재 미국 대사의 편지였는데 미군이 진지에 접근하는 피난민 집단을 사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과 다른 유죄 입증 기록들이 육군의 공식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거든요. 노글리는 또한 남한에서 더 넓은 조사를 촉발시켜서 전쟁 초기에 피난민 폭격과 대량 처형을 포함한 200건 이상의 미군의 민간인 살해 혐의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1864년 12월 29일 존 치빙턴 대령 휘하의 부대가 샤이엔족과 아라파호족의 원주민 캠프를 향해 갔습니다. 블랙캐틀 추장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부족을 그곳으로 이동시켰고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 국기 아래 흰 깃발을 개양했거든요. 전사들 대부분은 떠나 있었고 캠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려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빙턴의 군인들이 공격했죠. 목격자들은 나중에 여성과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총에 맞았고 사람들이 칼로 난도질당했으며 아기들이 죽었고 시신이 전리품을 위해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기록은 아이가 모래밭을 헤매는 동안 군인들이 차례로 그를 쏘려고 했다고 전했거든요. 다른 기록은 보석을 위해 손가락과 귀가 잘렸고 화이트 엔텔로프 추장의 시신이 도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륙이 끝날 무렵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죠. 치빙턴은 전사 500명에서 600명을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숫자를 자랑했지만 다른 소식통들은 실제 숫자가 150명에 가까웠고 약 3분의 2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훨씬 적은 손실을 입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그들은 숙소를 약탈하고 돌아와서 부상자 일부를 죽였습니다. 이 학살이 애초에 일어난 이유는 더욱 슬픕니다. 1851년 포트 라러미 조약에서 미국은 샤이엔족과 아라파호족의 넓은 고향을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콜로라도 골드러시와 새로운 이주 후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합의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요구했고 소수의 추장들이 포트 와이즈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대부분의 땅을 양도한 거죠. 하지만 많은 샤이엔족은 이를 무효라고 거부했고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주지사는 우호적인 인디언들에게 안전을 위해 요새 근처로 모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치빙턴 대령 자신이 인디언들을 죽이러 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포트 라이온에서 군사 보호를 받으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캐틀이 바로 그렇게 했죠. 지시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은 쫓겨났거든요. 그는 여전히 미국과 흰 깃발이 자신들을 보호할 거라고 믿었지만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에서 이야기는 처음에 승리로 보도됐지만 진실은 빠르게 표면화했죠. 의회 조사를 포함한 3건의 조사가 뒤따랐는데 이를 더럽고 비열한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교들과 정찰병들이 살해와 훼손에 대해 증언했거든요. 발포를 거부했던 사울 대위가 증거를 제시했고 얼마 후 덴버에서 살해됐습니다.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군사 재판을 받지 않았죠. 치빙턴은 이미 사임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불명예로 끝났지만 법적 처벌은 피했거든요. 나중에 리틀 아칸소에서의 조약이 생존자들에게 토지 접근과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곧 깨졌고 훨씬 작은 보호구역으로 대체됐죠.
필리핀 미국 전쟁 중 바탕가스에서 집단 수용소가 사용됐는데 한 미군 장교는 이를 지옥의 교회라고 묘사했습니다. 곧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당시 제임스 프랭클린 벨 장군이 그 지역 미군의 지휘를 맡았고 그의 목표는 반군들을 굶주리게 하고 모든 지원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민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민간인들을 집과 밭, 동물이 파괴되는 동안 엄격하게 경비된 수용소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민간인은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고 수용소 밖에서 신분증 없이 발견되는 사람은 누구든 즉시 총살될 수 있었죠. 벨 자신은 중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적이거나 친구이며 반군을 돕는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처형될 위험이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조건은 파국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위생이 열악한 좁은 공간에 빽빽이 모여 있었고 이게 질병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콜레라, 천연두, 베리베리, 심지어 흑사병까지 수천 명을 죽였죠. 식량도 부족했고 일부 군인들은 남성 집단이 처형되기 전에 자기 무덤을 파도록 강요당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들을 살려두면 미군에게서 식량을 빼앗을 거라는 변명이었습니다. 물고문 같은 고문도 행해졌거든요. 사망자 수는 엄청났습니다. 1902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8,350명이 수용소에서 죽었죠.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 5명 중 1명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육군 최고 홍보 담당자가 수용소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수용소가 우호적인 원주민을 보호하고 먹이며 더 나은 위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이 주장은 수용소 내부 보고가 표면화하면서 무너졌는데 군인들과 목격자들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운디드 니크릭에서 해가 뜨기 전 기병대가 라코타족의 원주민 집단을 포위하고 총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을 수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고 블랙 코요테라는 청각 장애가 있는 라코타 남성이 소총을 붙잡고 있다가 몸싸움 중에 총이 발사됐거든요. 그 순간 군인들이 전체 캠프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라코타 남성들이 이미 무장 해제됐는데도 육군의 하치키스포가 여성과 아이들이 숨어있던 천막으로 발포했죠. 1시간도 안 돼서 250명 이상의 라코타족이 죽거나 치명상상을 입었습니다. 미군 병사 25명도 죽었거든요. 생존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쫓겨서 총에 맞았고 일부 군인들은 쓰러진 부상자들을 그 자리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학살 후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3일 후 민간인들이 얼어붙은 시신을 모아서 집단 무덤에 안치했죠. 4명의 유아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는데 여전히 어머니의 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쓰러진 그 학살에 미군은 조사도 책임도 아닌 훈장으로 답했습니다. 운디드니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에 19개의 명예훈장이 수여됐고 그 훈장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원주민 공동체와 인권단체가 이를 규탄했지만 가장 최근인 2025년 미 국방장관은 훈장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죽음이 기억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떤 폭력을 끝내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현재 진행형의 선택입니다.